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후 야권에서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고인에 대한 애도의 시간은 지났고 이젠 진실의 시간이 왔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폐한다든지 왜곡한다든지 덮으려고 하다 보면 훨씬 더 큰 사건으로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해 둡니다. 네, 그동안 추모 분위기에 집중하던 민주당도 어제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 직후 곧바로 사과 입장을 내놨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도 위로를 표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사과드립니다. 당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메시지를 강훈식 수석 대변인이 대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다만 피해 호소 여성의 진상조사 요구에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이 흘러들어간 경위를 두고도 청와대와 경찰, 서울시 사이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관련 내용들 배종호 세안대 교수,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어제 처음으로 공식 사과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입장 표명에 있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었는데 기자회견 직후에 이렇게 첫 사과를 내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자회견을 의식해서 한 거라고는 보기가 어렵고요.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서 진행이 된 것이 아닌가. 일단 당장 상당한 충격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이 있을지 사전에 예상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한 큰 충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애도가 좀 필요하고 추모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례 절차가 대체적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 여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당 차원의 공식 사과를 한 것 같아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동시에 행정 공백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했고요. 그리고 또 고소한 피해 여성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또 전달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동시에 앞으로 이제 재발 방지에 대해서도 약속을 했고 또 자치단체장들의 기강이 좀 해야 된 것 아니냐, 기강을 좀 바로 잡아야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꼭 필요한 부분을 시간이 좀 걸렸지만은 장례 절차가 대체로 마무리된 상황에서 상당히 진중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공당의 입장으로서는 신중치 못한 행동들이 있었죠. 뭐냐 그러면은 이게 고인에 대한 애도에 대한 부분 이건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공당의 입장이라든가 공당의 대표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중하게 가야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서울시 장례식으로 공개적으로 행사를 치렀고 또 그 당시에 지금 민주당 내의 지도부라든가 여권 관계자들의 숱한 그런 얘기들, 예를 들어서 님의 뜻에 따르겠다든가 맑은 분위기였다든가 등등으로 인해서 애도의 어떤 추모적 메시지로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사건 자체가 고 박원순 시장의 죽음 자체가 상당히 뭔가 모르게 영웅시되는 그런 어떤 형태로 흘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 차원에서 공당이 공당답지 못하게 처신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측면 때문에 아마 이 사과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 아닌가 봅니다. 물론 이해찬 당대표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강훈식 대비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향후에도 사안의 어떤 형태의 흐름에 따라서 이해찬 당대표가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겠죠.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어제 피해자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문이 기자회견 후에 장례식 절차 후에 바로 발표했죠. 거기에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가 나왔죠. 50만 명이 넘는 국민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이다. 그때 제가 느꼈던 위력에 대한 부분을 실감한다. 이런 부분이죠. 피해자가 제3의 메시지, 제2의 메시지를 내놨다는 것은 이 사건의 파장 자체가 앞으로 심상치 않다는 것을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확정적인 어떤 증거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증거 있다라는 거죠. 휴대전화의 포렌식을 통해서 증거를 제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에.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쉽게 끝나지 않은 사안이다. 그 세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그냥 소위 말하자면은 페이드아웃, 서서히 함몰될 수 있는 사건이냐라고 본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미 피해자의 변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한 입장이고 또 여기에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건 자체가 단순히 고 박원순 시장의 죽음으로 그냥 끝날 사건이 아니고 계속해서 제2의 진실 규명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여당의 입장 변화가 굳이 이야기한다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끝나지 않은 사건이라는 판단하에 빠른 사과가 필요했다. 그래서 빠른 사과를 한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다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진상 규명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이런 아직까지는 또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관련자가 사망을 하면 이제 공소권이 없어지니까 예.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물론 뭐 예외적으로 계속해서 뭐 추가 고소를 하고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또 전례를 보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뭐 죽음이라든지 그리고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죽음 같은 경우도 두 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대로 공소권 없으면 되니까 사건이 종결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특히 통합당에서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런 것 가지고 계속해서 정쟁화하는 것이 얼마나 사건을 진실을 규명하고 또 재발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회의가 되고요. 지금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자치단체장, 특히 이제 광역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제왕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인사권, 예사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 대통령만 해도 국회라는 견제를 받지 않습니까? 또 야당의 견제를 받는데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견제를 사실상 받지 않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두를 둬야 되고요. 특히 이제 이해찬 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러면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들이 최근에 계속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를 성찰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 경계의 끈을 바짝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도 이건 뭐 여당의 문제, 야당의 문제, 진보와 보수의 문제만이 아니고 당 차원에서 이 젠더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통합당 입장에서는 진상규명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한다라고 이제 애도의 시간은 끝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이렇게 계속해서 의혹을 한쪽의 입장을 가지고 의혹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사자 명예훼손을 적용하려 그러면은 어떤 특정인을 고소를 해야 되겠죠. 특정인을 고소하게 되면은 이에 대한 실질적 규명 자체가 법정에서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뭐 진성준 의원이 아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 규명 자체가 쉬워지죠. 그 사자 명예훼손이 어느 쪽에서 특정인을 만약 지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정치권의 정쟁화라는 그런 우려에서 탈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들을 여당에서 입장이 곤혹스러우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실현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야당에서 이것을 정쟁화한다. 이 정쟁화하는 것이 아니죠. 이 부분은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 사건이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실체적 사실, 진실이 규명될 수밖에 없는 규명되어야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파장과 상징성입니다. 엄청난 파장이 있는 것이고 엄청난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적인 어떤 상식으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아무런 죽을 이유가 없는, 자살할 이유 없는 서울시장이 자살했단 말이죠. 그럼 왜 자살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여기에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인간관계라는 것은 어떤 수사로 해서 결론을 지어야 될 사안입니다만 이것을 그냥 듣고 지나간다는 것은 사회적인 어떤 파장과 영향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많이 우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 진상 규명과 정쟁화는 좀 구분이 될 필요가 있어요.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교수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진상 규명이 왜 필요하냐면은 피해자라는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꼭 필요해요. 그래서 실체적인 진실이 규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진상 규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특히 이제
지금 그 피해 여성이라는 분을 향해서 여러 가지 2차 가해에 해당되는 행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실체적 진실은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지금 이제 통합당에서 이 부분을 국정조사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건이 지금 이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으로 끝난 사건인데 이분과 그 여성과에 있었던 그런 이제 문제로 우리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엄청난 권력형 구조적인 비리로 인한 것이 아닌데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엄청난 뭐 구조적인 비리가 있는 것처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진상규명을 막고 정쟁화로 이 사건을 몰고 가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구조적 비리가 있는 것처럼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라는 그 대목이 아무래도 이번 이 피소 사실과 관련해서 청와대 경찰이 이걸 보고를 했는데 그걸 청와대가 미리 박 시장에게 알렸느냐, 뭐 말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진실 공방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정쟁화가 된다, 정쟁화가 되지 않는다. 이걸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정치라는 것이 정치권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한다, 국정을 감시를 한다. 이 부분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한입니다. 기본적인 권한 차원에서 사회적인 영향이 크고 상징성이 큰 이 사건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정쟁화가 아니고 당연히 야당이 가져야 될 기본권이고 당연히 제시해야 될 권리주장입니다. 뭐 권리주장이라는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건에 의혹이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앵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박원순 시장이 이에 대한 사실을 언제쯤 알았느냐, 또 알게 됐다 누가 전달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형법상의 범죄가 되냐 안 되냐의 또 문제로 기결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먼저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여기에 공무상 기밀 누설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어제 입장문을 발표하고 피해자 측 변호사 측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사건 자체가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으로 규정을 했어요. 권력과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란 말이죠.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사전에 이 사실에 대해서 박 시장 측에 알린 정황이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력에 대한 사건에 대한 어떤 감추기 전략 뭐 또 이론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라는 천만 시민의 수장인 그 사람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야당이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이분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도 규명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네. 변론 기회를 드리고 이 주제는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진상 규명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지 않았고요. 예. 그럼 이제 진상 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첫 번째로는 서울시 자체에서 진상 규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자체로 진상조사단을 규명할 움직임을 또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특히 이제 피해 여성이 서울시 동료들에게 그리고 또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호소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특히 뭐 여성가족부라든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권력형 비리 쪽으로 몰고 가는 건 문제가 있다. 지금 위계에 의한 성추행을 얘기하는데 위계에 의한 성추행 혐의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하고 그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그 두 분 사이의 문제지 이게 구조적인 권력형 비리는 아니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오거돈 전 부사시장 같은 경우도 사전에 청와대하고 말을 마쳤다라고 지금 통합당에서 엄청나게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온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경찰이 사전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가지고 증거를 인멸을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물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한다면은 그 피해 여성이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호소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정황으로 인해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더 합리적인 추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회 차원의 진실 규명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진실 규명은 필요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권력형 비리를 몰고 가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 지나친 주장이다. 이런 네, 입장인 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에 코로나 시대 극복을 위한 구상을 담아서 한국판 뉴딜을
구체적으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이제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석 달 전에 살짝 귀뜸을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종합적으로 나오는데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대응책이 필요하다. 그 대응책으로 나온 게 이제 한국판 뉴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5년까지 76조를 투입해서 5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큰 양대 기둥은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고용 안정망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방점이 또 찍혀 있는데 이제 15조를 투입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 그리고 지자체까지 하면 총 180조가 투입이 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단순히 이 코로나 위기 극복 그리고 국가 성장 동력 차원을 넘어서 선도 국가로 가기 위한 국가 대발전 전략 프로젝트로 하자라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정립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그리고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국민 에너지가 총 집결이 돼야 되니까 노사 민정이 오늘 대국민 보고대에서 다 참여하는 이제 예. 그런 의미가 있고요. 특히 이제 현대그룹의 정의선 부회장이 오늘 정책 발표를 하는데 2025년까지 일자리 특히 이제 수소차를 44종을 선보여 가지고 이 가운데 이제 순수 전기차가 23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025년까지 전 세계 56만 대를 판매를 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수소 경제 주도권을 잡는데 기업이 앞장서겠다라는 발표까지 할 예정이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대국민 보고 대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에 들어와서 이 뉴딜 정책이 다시 한번 회자되는 게 참 기억서지게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경기가 어렵게 되면은 국내 경기를 순환시켜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순서죠. 뉴딜이라는 것은 1930년대 미국에서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뉴딜을 가만히 한참 뜯어보면요. 이게 찬반 양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 와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여기에 뉴딜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도 뉴딜이라는 부분들이 비판론자들은 일종의 포퓰리즘 정책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스며들게 한다 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었던 예. 부분이 있었죠. 그러다가 2009년도인가 8년도인가 미국의 어느 학자가 그런 얘기 했었죠. 실질적으로 포퓰리스트 정책을 통해서 뭔가 모르게 그 당시에 바꿀 수 있는 미국의 경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비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이 부분의 원론적인 부분을 따지는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지난 6월 달 초에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76조 원을 쏟아붓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뉴딜 정책에. 그래서 2020년, 22년까지 그 절반 정도, 그 후에 또 절반 정도 해서 재정 계획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조금 정치적으로 우리가 평론가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자 그러면은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대선을 겨냥한 경제 정책은 아니길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지적했다시피 뉴딜 정책이 그린 뉴딜도 세분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정책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포퓰리즘 정책, 그게 시혜성 퍼주기로 일관되는 그런 정책이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호응을 받기가 힘들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어떤 경제 정책이 일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린 뉴딜 정책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기에 소위 말해서 원격 진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포함이 되지 않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일종의 찬반 양론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을 좀 외면 빠뜨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규제 정책에 대한 완화, 규제 완화 정책이라든가 노동 시간에 대한 어떤 부분의 완화 정책이라든가 유연성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근본적인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고 난 다음에 뉴딜 정책을 하는 것이 순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사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큰 요인은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라는 그렇습니다. 분석들을 많이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정책적인 대안들을 하나둘씩 내놓을 때마다 이게 과연 지지율 상승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라는 부분을 또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상당히 좀 민심이 불안정한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남북관계 문제까지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지지율이 하락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제 한국판 뉴딜 대국민 보고대회가 결과가 나오면은 나름대로 국면 전환의 의미는 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고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3차 추경이 통과가 됐지만은
집중적으로 이 부분이 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석 달 안에 75%는 집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번에 이제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집행이 되려면은 역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관련 법이. 그러면 아시겠지만 아직 국회가 개원식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역대 최악의 지금 국회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빨리 국회가 개원식을 정상적으로 갖고 원구성을 정상적으로 해서 부동산 관련 법이라든지 민생 관련 법안을 좀 처리해서 빨리 경제 살리고 국민들을 살리는 데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관련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21대 국회 개원은 했는데 개원식을 아직까지 갖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네. 15일에 개원식을 갖자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그날이 백선엽 장군 연결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해야 된다. 그날 할 수 없다라는 게 통합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국회 모습 좀 어떻게 보세요? 안타깝죠. 국민들이 다 실망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국회가 비정상화되고 있는 것이 결국은 통합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끝끝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이 그런데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의 삶보다 법사위원장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또 통합당 입장에서는 모든 상임위를 다 포기하고 지금 나온 상황에서 과연 달라진 새로운 야당의 모습, 통합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좀 의구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7월 처리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천명한 것 같은데 과연 처리를 할 수 있을지 지금 현 국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70석에 180석의 거대 여당이 처리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개원 합의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합의입니다. 과연 그 합의를 함에 있어서 원초적인 기본적인 자락이 만들어졌느냐를 봐야 되겠죠.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사위가 고리였죠. 그러나 역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경제 위기에 코로나 때문에 그만큼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굳이 여당이 법사위를 고집할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또 역설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국가가 위기적 상황이라면 법사위 포기해야죠. 그리고 야당의 협치적 정신을 그대로 복원시켜 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고집했단 말이죠. 그래서 17개 상임위를 다 독식해 버렸단 말이죠. 여기에 누가 어느 야당이 여기에 국회 개원에 정상적으로 합의에 동조를 하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인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합의에 대한 자락을 깔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 개원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것을 야당의 책임으로 돌린다. 이건 정말 어불성설이다라는 것이죠. 적반하장격이고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기에는 개원식 없이 그냥 이번 7월 국회, 21대 국회는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네요. 아마 개원 합의가 야당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단초가 없습니다. 법사위부터 시작해서 상임위 독식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또 의혹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당이 여기에 순순히 응해줄까?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야당이 여기에 고의적으로 합의를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국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통합당에서는 개원식 없이 21대 국회를 가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예의가 아니죠. 이거는 이제 아직도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정치이기 때문에 개원식을 해야만이 국회의장이 개원사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당선된 의원들이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서도 안 하고 계속해서 가자. 그리고 계속해서 비정상적으로 국회를 끌고 가자.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당이 한 번쯤 스스로 되돌아볼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